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컨트랙 공부하셨는데 컨트랙이 이제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요. 말씀드렸지만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가지 구성 요건을 다 갖추어야 이거 알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오늘은 sales, UCC article 2를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sales까지 공부하시면은 contract하고 sale까지 이제 통으로 묶으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을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표를 보시면, 커먼로와 UCC의 비교라고 되어 있고, 커먼로와 UCC를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대부분 앞에서 다 공부하셨던 것들을 복습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우리가 offer에서는, 커먼로에서는 certain하고 definite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5가지 요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UCC에서는 뭐만 있으면 되더라? quantity만 있으면 되더라.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도 하나 있었죠? output contract, requirement contract.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output contract은 내가 생산하는 양이 10개가 됐던 1000개가 됐던 전부 다 너한테만 팔겠다. 이게 output contract이고 requirement contract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게 개수가 10개가 됐던 10,000개가 됐던 너한테만 사겠다 라고 하는 게 requirement contract이어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수량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UCC 계약에서 만약에 뭐 acceptance, 뭐 quantity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자꾸만 quantity가 UCC하고 이퀄 돼가지고 quantity를 찍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계약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offer나 acceptance나 consideration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것이고 quantity라고 하는 것은 certain하고 definite 할 때 일종의 예외인 거죠. 근데 UCC 계약에서는 quantity가 없어도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quantity가 반드시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offer나 acceptance나 consideration 어때요? 계약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acceptance가 없다. acceptance가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acceptance가 오픈되어 있으면은 계약이 체결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quantity는 없어도 output contract이나 requirement contract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offer는 at any time before acceptance, anytime revoke가 가능했어요. 근데 예외가 있었죠. 하나는 firm offer였고 하나는 이제 option contract이었는데 option contract부터 보면 offer를 받은 offeree가 offer를 며칠 동안 유효하게 유지해 놓는 대가로 offeree가 offeror한테 뭔가 consideration을 지급을 하면 그러면은 며칠 동안 이 offer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자체가 뭐가 되더라? option contract이 되더라. 그래서 그 offer를 처리할 수가 없게 됐고 반면에 firm offer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죠. 뭐 offeror가 멀천트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written으로 offer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사인해서 내가 며칠 동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offer를 받은 offeree로부터 consideration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한 날짜 동안에는 offer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 firm offer였어요. 자, 미러 이미지 룰은 커먼로에서 엄격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acceptance를 하면 그건 acceptance가 아니라 오리지널 offer를 리젝트하고 new offer를 내는 거다 설명을 드렸고 반면에 UCC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글을 한번 묶어보시고 between merchant, between non-merchant가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세모 표시하시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놓으시죠. merchant와 merchant 사이에서는 만약에 A라는 멀천트가 뭐 50만 불에 살래 물어봤는데 B라는 멀천트가 50만 불에 살게. 근데 뭐 한 20불짜리 하나 끼워줘. 이렇게 했으면 20불짜리 그 끼워줘라고 하는 어디셔널 텀이 멀천트와 멀천트 사이에서는 그 20불짜리 끼워줘까지 합쳐가지고 계약이 돼요. 그러니까는 어디셔널 텀이 part of the contract이 되는 것이고 근데 멀천트가 아니다. 그러면은 20불짜리 끼워줘라고 했을 때 그 20불짜리 끼워줘라는 어디셔널 추가적인 어떤 내용은 무시가 되고 그냥 50만 불짜리 오퍼만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만 계약이 되더라. 그래서 상인과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는 별말이 없으면 어디셔널 텀까지 포함한 것이 계약으로 계약의 계약의 그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지는데 non-merchant 사이에서는 뭐 20불짜리 끼워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말이죠. 그래서 별말이 없었으면 계약은 체결이 되어지지만 그냥 20불짜리 끼워줘는 그냥 무시가 되고 원래 50만 불짜리 오리지널 오퍼만 계약의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진다. 그거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acceptance 보시면 common law에서 우리가 bilateral, unilateral contract 한번 앞에서 중요하진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어를 한번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bilateral contract은 promise plus promise, offer도 promise, acceptance도 promise. unilateral contract은 offer는 promise로 하는데 acceptance는 반드시 action으로만 될 때 우리가 unilateral contract로 부른다. 뭐 그냥 그거만 하나, 용어만 하나 기억해 놓으시죠. 그래서 unilateral, bilateral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unilateral contract이라고 하는 것은 acceptance가 반드시 action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그 다음에 UCC에서는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는 오퍼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그건 중요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가지로 acceptance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물건을 살게, 물건을 보내줘. 이게 이제 오퍼예요. 뭐 내가 예를 들면은 대구 사과를 100박스 사겠다. 그래서 대구산 사과를 100박스 보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셀러가 그 오퍼를 듣고 그냥 대구 사과 100박스를 보내면 문제가 없어요. 또는 내가 대구 사과 100박스를 보내줄게 해도 계약이 돼요. 자, 대구 사과 100박스를 보내줄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bilateral contract이 된 거예요. promise plus promise니까. 그런데 내가 대구 사과 100박스를 보내줄게 약속을 하기 전에 그냥 대구 사과 100박스를 실어버렸어요. 선정을 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액션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unilateral contract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오퍼가 내가 어떤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는 오퍼에 대해서는 내가 그 물건을 보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통한 계약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그걸 보내달라는 물건을 그냥 보내버리는 shipment, 다시 말하면 액션으로도 우리가 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문제는 자,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렇게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면 되는데 두 번째, non-conforming 굿을 shipment 한 경우예요. 자, 그거 중요합니다. 자, 대구사가 100박스를 보내줘. 내가 뭐 5만 불에 살게. 라고 해서 오퍼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받은 셀러가 아무 말 안 하고, 만약에 내가 대구 사과를 보내줄게. 라고 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광주 사과를 보내버리면 잘못된 물건을 보낸 거니까 당연히 그건 breach of contract인데, 그렇게 약속함이 없이 대구 사과 100박스 보내줘 5만 불에 내가 살게. 라고 한 오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잘못된 물건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shipment를 잘못한 거죠. 잘못된 물건은 non-conforming 굿을 우리는 잘못된 물건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물건을 선적한 경우에 우리 이걸 뭐로 보겠냐는 거예요. 뭐로 볼까요? 잘못된 물건을 보낸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자체 생각하면 카운터오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카운터오퍼로 보면은 이게 일이 복잡해져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물건 보냈어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셀러가. 그러면 이제 물건이 올 거를 알고 바이어가 그러면 이제 대구사가 내가 주문한 100박스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제 바이어들하고 막 계약을 했을 거나 뭐 다른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뭐 10박스, 뭐 광주 사는 사람한테 10박스 이렇게 이제 다 보내기로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죠. 다 이제 뭐 물건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물건을 받아봤더니 잘못된 물건이 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카운터오퍼라고 하면 카운터오퍼는 뭐야?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죠. 그러면 잘못된 물건 대구사가 100박스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광주사가 100박스를 보낸 그 셀러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카운터오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물건을 선적한 경우는 카운터오퍼로 보지 않고 뭐로 보겠다? acceptance 한 걸로 보고 즉 대구사가 100박스를 보내주세요 라고 한 오퍼에 대해서 알겠어 라고 한 acceptance를 한 걸로 봐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고 동시에 breach of contract으로 보겠다. 자, 그거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UCC 계약에서 바이어가 어떤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는 오퍼에 대해서 내가 아무 말 없이, 프로미스 없이 잘못된 물건, 즉 non-conforming 굿을 shipment한 경우에는 이때는 뭐로 본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고 동시에 계약을 위반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바이어 쪽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cceptance and breach다. 그걸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단 아주 예외라고 해 놓으시고 이렇게 잘못된 물건을 선적한 경우에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걸 accommodation acceptance라고 하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구사과 100박스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광주사가 100박스를 보내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explanation을 하는 겁니다. 셀러가 바이어한테 야 내가 미안한데 지금 대구사과 100박스가 없어서 광주사과로 100박스를 보냈어. 그러니까 네가 이걸 받아보고 네가 마음에 들면 이거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걸 버리든지 다시 나한테 돌려든지 그건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미리 잘못된 물건임을 알려주고
물건을 선적을 하면 그때는 이거는 카운터오퍼로 봐요. 왜?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물건을 보낸다는 설명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은 누가 하는 거다? 이제 물건을 주문한 바이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이어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손해볼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카운터오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잘못된 물건을 선적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옆에다가 반드시 without explanation something 이렇게 이제 그 보충 설명이 있어요. 아무런 잘못된 물건을 선적했다라는 설명 없이 잘못된 물건을 바로 심핑을 해버렸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거를 뭐로 보자는 거죠? acceptance이고 동시에 breach of control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with explanation, without explanation 내용이 나오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설명을 해서 보내면 그게 카운터오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 없이 보냈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어떤 설명들이 문제에서 주어지는구나. 왜 without explanation about non-conforming good이라고 하는 내용이 문제에서 주어지는지를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위해서 거기 accommodation acceptance 개념도 설명해놨으니까는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non-conforming good shipment는 뭐다? acceptance plus breach of contract이다.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메일박스 룰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죠? 네, 메일박스 룰은 뭐다? 계약상의 모든 의사표현은 받았을 때 유효한데, 딱 하나 보낸 시점에서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 언제다? acceptance일 때다, 그죠? acceptance일 때. 그래서 acceptance일 때, 대원칙은 뭡니까? 너의 acceptance는 받았을 때만 유효하다라고 하는 문구가 없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not until 구문이 없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셀러가 반드시 너의 acceptance는 specified method로 지정을 해놓은 경우에는 그 specified method로만 acceptance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문구가 특별한 어떤 acceptance의 방법을 지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common law에서는 same method로 acceptance 하는 경우, 또는 UCC에서는요, reasonable한 method로만 acceptance를 하는 경우에는 받은 시점이 아니라 보낸 시점, 즉 acceptance를 메일박스에 넣은 시점, 그 센터했던 시점에서 우리가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겠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계약을 변경할 때 커먼로에서는 어땠어요? 새롭게 new constitution을 주고 받아야지만 우리가 계약이 변경된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근데 UCC에서는요, 굿페이스였으면 합리적이면 우리가 계약의 변경으로 constitution이 없어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페인트 칠하는 거 설명해드렸죠? 500불로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지붕을 빨간 페인트로 지붕을 칠해달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었다. 그래서 똑같이 500불로 똑같이 일주일 동안 빨간 페인트로 지붕 칠하면서 200불 더 달라 합의했어도 계약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손해본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의 변경, 왜냐하면 페인트 칠하는 거는 서비스 계약이기 때문에 무슨 계약이다? 커먼러 계약이다. 그래서 커먼러 계약에서는 반드시 계약의 변경을 위해서는 new constitution을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state of fraud. 대부분의 계약은 구두로 해도 유효하고, 또 어떤 계약들은 by conduct,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에 의해서도 implied contract으로 유효한 것을 인정을 받는데, 이 state of fraud라고 하는 법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들이 써놔야 된다.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커먼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그죠? 네,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써야 됩니다. 또 1년 이내에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도 써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때 written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네, party to be charged의 시그니처가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또 UCC에서만 등장하는 건 뭐 있었습니까? 500불이 넘어가는 상품 매매 계약, 그죠? 500불이 넘어가는 상품 매매 계약 써야 된다 이거죠. 자, 만약에 300불짜리 상품 매매 계약이에요.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되죠. 그죠? 그런데 계약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계약 변경 금액이 700불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놔야 돼요? 써야 되죠. 그런데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700불짜리 계약은 이거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돼버리는 거고, 그죠? 앞에 있는 300불짜리 계약만 유효한 계약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00불짜리였다고 계약이 금액이 500불로 넘어가면, 500불을 넘어가면 그때 지금 반드시 써놔야 되더라. 셋업 프로에 예외가 있었죠? 주문 생산된 거. 왜냐면 주문 생산된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계약이 있었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specially manufactured good은 반드시 서면성을 요구하진 않는다. 네, 팔트 퍼포먼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셀러가 바이어가 셀러 집에 들어가가지고
살아서 자기 돈으로 다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팔트 퍼포먼스가 있는 경우에는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서면성이 없더라도 우리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리튼 컨퍼메이션 에러, 멀천트 메모. 그거 기억나시죠? 네, 멀천트 메모. 어떤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파리 투비 차지의 시그니처가 필요한데 멀천트와 멀천트 사이의 계약에서 A라는 셀러가 뭐 B하고 현대자동차 500대를 뭐 10만 불에 사고 파는 계약, 뭐 100만 불에 사고 파는 계약을 했는데 바이어가 이 계약이 불안하니까 너 나랑 현대자동차 100대를 50만 불에 사고 파는 계약을 했지라고 멀천트 메모를 보내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셀러의 시그니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멀천트인 셀러가 이 리튼 컨퍼메이션 레터를 받고 나서 열흘 안에 거절 답변을 안 하면 자기가 사인을 안 했지만 사인을 한 것처럼 인정을 받아서 그 계약은 보이더블이 아니라 밸리드로 바뀌어버리더라. 그래서 그게 멀천트 메모였어요. 저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먼로에서는 서브시디 퍼포먼스라 그래서 뭐 집을 100만 불짜리 계약을 했는데 건설 계약을 뭐 99만 5천 불은 다 똑같이 했는데 뭐 화장실에 있는 파이프를 ABC 파이프를 써야 되는데 BCD 파이프를 썼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데비에이션이 굉장히 마이너한데 요 조그만 마이너를 가지고 계약을 전체 위반한 거로 봐서 100만 불짜리 계약을 내가 하나도 돈 못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때는 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서브스탠더드 퍼포먼스 룰이 적용이 되어지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행된 걸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차이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하는 걸로. 그래서 계약 전체가 위반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고 이행의 어떤 조그만 부분이 데비에이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손해배상을 하거나 해주면 된다. 그때 이제 쓰이는 룰이 서브스탠더드 퍼포먼스였고 커먼로에서만 인정이 되어집니다. 자, UCC는 어때요? 퍼펙트 텐더. 그러니까 원래 계약했던 내용과 이행되는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제로 우리가 이행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커먼로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했죠.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의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시효가 언제 시작되느냐? 브리치 오브 컨트랙. 계약을 위반한 날서부터 하루 이틀, 그 날을 1일로 잡는다. 반면에 UCC에서 상품 매매 계약에서는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을 셀러가 보내고 바이어가 받았는데 돈을 안 주네? 그러면은 이 못 받은 돈을 몇 년 안에 받아야 될까요? 4년 안에 받아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상품을 사고 팔면서 내가 내 친구한테 내 에르메스 중고 가방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한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얘가 500만 원만 주고 500만 원 안 줘. 그럼 몇 년 안에 받아야 된다고요? UCC 계약이니까 별말이 없어도 4년 안에는 못 받은 돈을 받아야지. 4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권리가 있었는데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내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구제수단을 통해서 내가 못 받은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UCC에서는 소멸시효가 4년이다. 근데 이거를 몇 년까지로도 줄일 수가 있냐면 1년까지로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2년, 1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지만 1년 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8개월은 안 되고 1년까지는 줄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소멸시효는 연장할 수는 없어요. 익스텐드는 안 됩니다. 그래서 UCC의 소멸시효는 4년이다. 그런데 1년까지 줄일 수 있다. 합의에 의해서, 양당까지 합의에 의해서 1년까지 줄일 수가 있고, 그러나 연장은 불가능하다. 자,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커먼로하고 UCC의 어떤 그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UCC에서만 특별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Risk of Loss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Warranty, 또 Liability, Warranty Liability와 Product Liability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UCC2에서는 중요한 거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Risk of Loss. Risk of Loss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 멸실 위험이에요. 왜 이게 등장을 하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건이 운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그 자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부동산 오늘 계약을 하고 클로징 하기 전까지 갑자기 부동산이 망가질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그럴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가지고 부동산이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때는 간단해요. 왜냐면 이제 계약 시점이냐 계약 클로징 시점이냐 그 사이에 몇 시점 누가 갖고 있냐를 하니까 간단한데 상품은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셀러의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뭐 육상으로 운송을 했다가 또 해상으로 운송을 했다가 또 에어로도 운송을 했다가 또 이게 바이어 창고에 와가지고 바이어가 아직 뭐 찾아러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창고가 타버릴 수도 있고 뭐 등등 이 상품을 매매하는 계약, 다시 말하면 UCC 계약은 중간에 물건이 망가져 버리거나 파괴가 되거나 멸실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를 해놓으면 항상 모든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합의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바이어의 책임도 아니고 셀러의 책임도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물건이 멸실돼 버릴 경우 싸움이 붙더라 이거죠. 야, 셀러는 물건 보냈어. 그런데 갑자기 배가 태평양에서 이렇게 운송을 하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근데 그 물건이 뭐 5천만 불어치예요. 그러면 바이어는 못 받았어. 셀러는 보냈어. 중간에 없어진 이 5천만 불의 물건에 대해서 누구 책임인지가 굉장히 불분명하더라 이거죠. 이거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냐. 셀러도 잘못이 없고 바이어도 잘못이 없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셀러도 잘못이 없고 바이어도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는 게 또 전제예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간에 물건이 멸실됐을 경우 UCC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의 책임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CC에서만 등장을 해요. UCC Article 2, Sales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Risk of Loss를 읽어보시면 정의는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상품이 멸실되거나 파괴되었을 경우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멸실위험이다. 그러면 멸실위험은 항상 처음엔 누가 갖고 있어요? 셀러가 갖고 있습니까? 바이어가 갖고 있습니까? 항상 셀러가 갖고 있겠죠. 자기가 물건을 만들었건 뭐 도매로 사왔건 어쨌든 셀러가 물건을 갖고 있는 동안에 멸실위험을 갖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인가 바이어한테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바이어가 물건을 받은 때건 아니면 물건을 가져가라고 통보를 받은 때건 어느 순간인가는 셀러에게 갖고 있던 멸실위험이 바이어에게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멸실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셀러가 갖고 있다가 언제 바이어한테로 넘어가느냐, 그 넘어가는 시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묶으시고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말씀드렸죠? 어떻게 된다?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합의하면 합의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과실로 인해서 멸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셀러가 잘못이 있었거나 바이어가 잘못이 있었거나 둘 중에 당사자 중에 누군가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전제 조건은 과실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게 될 이 Risk of Loss, UCC 상에서 정해놓은 Risk of Loss의 문제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는 게 전제고 두 번째는 둘 다 과실이 없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물건이 멸실된 경우 UCC에서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누구의 책임으로 언제 시점에서 바이어한테로 넘어가는 걸 볼 것이냐 이슈인데 그래서 그 다음 줄 읽어보시면 합의가 없거나 그쵸? 전제조건 1 2 해놓으시고 양 당사자의 과실 없이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 두 가지가 전제조건이죠. 그래서 그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비 중에 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사자의 합의가 없이 양 당사자의 과실이 없이 중간에 물건이 멸실된 경우 우리는 멸실위험이 어느 순간에 셀러에게서부터 바이어에게로 넘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중간에 운송업자가 있냐 없냐로 나눠요. 커먼 캐리어가 있냐 없냐. 그래서 운송업자가 없이 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두 번째,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운송업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가까운 거리겠죠, 그죠? 네, 뭐 동네 슈퍼에서 뭐 배추를 샀다거나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중간에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뭐 요즘 이제 뭐 온라인 쇼핑 같은 게 많으니까 뭐 택배 회사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뭐 국제 간 거래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국제 무역 할 때 원거리니까 중간에 다 뭐 항공이든 배든 운송업자가 중간에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이 실제로 시험에서도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1번. 첫 번째, 운송업자 없이 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시 묶으셔갖고요. 두 개로 나눕니다. 셀러가 멀천트냐, 아니면 셀러가 남멀천트냐를 나누어요. 셀러가 멀천트인 경우에는
머시리엄이 언제 넘어가냐면 셀러가 계속해서 갖고 있다가 실제로 바이어 손에 딱 물건이 쥐어질 때까지 바이어 손에 물건이 쥐어지고 나서야 머시리엄이 넘어가요. 바이어한테로. 자, 우리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배추를 샀어요. 그래서 슈퍼마켓 아저씨가 우리 집까지 배달해준다 그랬어요. 뭐 얼마나치 이상 사면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근데 슈퍼마켓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그 배추를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물건이 망가졌어요. 자,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당연히 슈퍼마켓 아저씨가 져야 되겠죠, 그죠? 다 떨어져갖고 망가진 배추를 갖고 와갖고 이거 나한테 내밀면 내가 그거 받겠어요? 안 받겠죠. 따라서 상식적으로 슈퍼마켓 아저씨는 멀천트이기 때문에 아저씨가 직접 배달한다고 그랬으면 우리 집까지 갖다 줘야, 그래서 내 손에 제대로 된 물건이 들어와야 액츄얼 딜리버리 투 바이어 돼야 그때까지 머시리엄은 셀러가 갖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물건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바이어에게로 머시리엄이 넘어오더라. 이해되시겠죠? 네. 아니면 그냥 물건 슈퍼에 산 거 내가 직접 그냥 들고 오거나, 그죠?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들고 오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내 실수로 망가졌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바이어 잘못이죠. 그러나 이제 셀러가 멀천트인 경우에 셀러가 직접 물건을 뭐 갖다 주겠다 그랬으면은 실제로 나한테까지 올 때까지는 셀러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죠. 반면 셀러가 non-멀천트예요. 내가 내 친구하고 거래를 했어요. 내 친구하고 UCC 거래니까 내 친구한테 내가 쓰던 자전거를 팔았어요. 뭐 50만 원에. 그래서 내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준 건데 내 친구한테 파는 계약을 했고 내 친구한테 50만 원을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이제 바쁘니까 친구 집에다가 내가 해놓고 내 친구 집에다가 자전거를 내가 갖다 놓고 non-멀천트인 내가 친구한테 너 아무 때나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그 자전거 거기 하는 데다가 내가 자전거 갖다 놨으니까 아무 때든지 네가 갖고 갈 수 있어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텐더 오브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텐더 오브 딜리버리.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텐더 오브 딜리버리가 뭐냐면 셀러가 바이어한테 물건을 아무 때든지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놓고 통지해 줄 때를 텐더 오브 딜리버리라고 해요. 셀러가 바이어한테 바이어가 물건을 아무 때나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놓고 통지해 줄 때, 그때가 텐더 오브 딜리버리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텐더 오브 딜리버리 용어가 아예 나와버리거나 아니면은 바이어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끔 놔두고 통지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non-멀천트 간의 거래에서는 텐더 오브 딜리버리를 하면 리스크 오브 로스가 셀러로부터 바이어에게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내 친구 집, 바이어 친구 집 근처에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물이 젖었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녹이 슬었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진다? 바이어가 진다 이거죠. 셀러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츄얼 딜리버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텐더 오브 딜리버리 되면 셀러가 non-멀천트인 경우에는 리스크 오브 로스가 멸실 위험이 바이어한테로 넘어가더라.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운송업자가 중간에 있는 경우,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shipping 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shipping 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무역업 하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FOB 계약을 많이 합니다. 아마 페레에서 아직 어카운팅 공부 안 하셨죠? 혹시 하신 분들 계시면은 페레에서 FOB 쉬먼트 계약, FOB 데스티네이션 계약 이런 거 이제 공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FOB는 뭐냐면 이제 프리 온 보드예요. 이게 뭐의 약자면 프리 온 보드의 약자인데. 그래서 FOB 쉬먼트 계약이 있고 FOB 데스티네이션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OB 쉬먼트 계약은 보통 FOB 셀러의 로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셀러가 미국에 있고 바이어가 한국에 있다면 FOB 쉬먼트 계약은 FOB 미국 계약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롱비치나 이런 데다가 셀러가 물건을 딱 선적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바이어에게로 굉장히 많은 광역이 넘어오는 게 이제 FOB 쉬먼트 계약이고, FOB 데스티네이션 계약은요, 셀러가 미국에서 물건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물건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계속 셀러한테 있는 거고, 실제로 한국에 도착해서 FOB 데스티네이션 돼서 이제 바이어한테로 물건 넘겨줄 때까지
고래서야 비로소 이제 바이어한테로 타이틀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페레에서는 나중에 기말 시점에서 태평양에 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거 소유권을 누구 걸로 잡아가지고 기말 재무제표에 이게 지금 셀러 거로 잡아야 되냐 바이어 거로 잡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어카운팅에서는 뭐 우리는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지금 아실 필요 없고. 자,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로상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선적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이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요 중간에 물건이 5천만 불어치인데 이게 갑자기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자, 요럴 때 이거에 대한 5천만 불을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대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둘이 합의를 했으면 합의대로 가는 거예요. 예. 셀러랑 바이어랑 계약을 할 때 무슨 계약에 뭐 10month 계약이든 데스티네이션 상관없이 야, 우리는 물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받을 때까지는 모든 책임은 다 셀러가 진다. 그러면 shipping 텀에 상관없이 서울 사무실까지 올 때까지 모든 책임은 셀러가 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야, 나는 셀러가 창고에서 물건을 딱 보내는 순간 모든 책임은 다 바이어 거로 넘어간다 라고 계약을 했으면 바이어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전제는 뭡니까? 이런 합의가 없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이런 합의가 없다는 걸 대전제로 해서 10month 계약인 경우, 자, 기억하죠? FOB 10month 계약인 경우에는 리스크 오브 로스는 셀러로부터 바이어한테로 넘어가는데요. 자, 별표 쳐놓고요. Actual delivery to the carrier. 캐리어가 뭡니까? 운송업자잖아요. 운송업자에게 배달이 딱 되는 순간 셀러에게 있던 리스크 오브 로스가 바이어에게로 넘어가더라. 10month 계약에서는요. 자, 그러니까 태평양에 떠있는 물건이 멸실 됐네요. 근데 양 당사자의 합의 없이 과실 없이 태평양에서 물건이 망가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거에 대한 리스크 오브 로스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미 바이어한테로 넘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5천만 불 바이어는 받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다 5천만 불 줘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전부 다 이제 이거를 미리 합의를 합니다. 예, 합의를 하는 거고 국제무역에서 당연히 다 합의를 하는데 없다고 하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자, 반면에 데스티네이션 계약은요. 자, 뉴욕에서 물건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태평양을 거쳐서 오고 있는데 아직 서울에는 도착이 안 됐어요. 서울에 도착이 돼야 이게 데스티네이션 계약인데 데스티네이션 컨트랙에서는 리스크 오브 로스가 언제 넘어가냐면 셀러로부터 바이에게로 밑줄 그어놓고요. Tender of delivery to the destination. 자,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 있는 인천 항구에다가 셀러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인천 항구에 있는 몇 번 컨테이너에다가 내가 놔뒀으니까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통지를 해놓은 때 셀러, 바이어한테 그때 텐더 오브 딜리버리가 됐다고 봅니다. 딱 그렇게 통지가 되면 그때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셀러에게 있던 리스크 로스가 바이어에게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요. FOB 데스티네이션 계약에서 미국에서 보낸 물건이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태평양상에서 이게 물건이 멸실됐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셀러가 지죠, 그죠? 네. 왜냐면 데스티네이션 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모든 책임은 셀러가 집니다. 자, 그러면 인천에 도착해서 인천 항구에 있는 몇 번 컨테이너에다가 이거를 언제 다 선적돼서 끝났으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통지를 하면 그때 바이어한테로 넘어온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운송업자를 통해서 중간에 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shipping 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FOB 10month 계약에서는 actual delivery to the carrier. FOB destination 계약에서는요, tender of delivery to the destination, to the buyer. 그죠? 네, 바이어의 destination까지 와서 바이어가 아무 때나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두고 이에 대한 통지를 해준 때 이때 우리는 tender of delivery 됐다고 보고 그때 비로소 바이어에게로 리스크가 넘어가더라. 그 4개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게 더 중요하고요. 자, CF 별표 쳐놓으시고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단 셀러가 non-conforming 굿을 보낸 경우 잘못된 물건을 보낸 경우에는요. 자, 다시 한번요. 셀러가 잘못된 물건을 보낸 경우에는 shipping 텀과 관계없이 바이어가 물건 수령을 동의한 때를 제외하고는 리스크 오브 로스 누가 갖고 있다? 셀러가 계속해서 갖고 있다 이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이 계속 리스크 오브 로스 갖고 있다 그랬죠. 네. 잘못된 물건 선적했으면 shipping 텀이 10month 계약이건 데스티네이션 상관없이 계속해서 셀러가 멸실위험을 갖고 있더라.
단 예외는 바이어가 잘못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냥 내가 이거 그냥 쓸게 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완성시켜 버리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크 오브 로스는 누가 갖고 있다? 계속해서 셀러가 갖고 있다. 단 타이틀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FOB 쉽먼트 계약은 타이틀이 언제 넘어가냐면 Actual Delivery to the Carrier거든요. 그러니까 FOB 미국 계약은 뉴욕 항구에다가 딱 선적해갖고 물건을 딱 보내는 순간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바이어한테로 넘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FOB 데스티네이션 계약은요,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계속 셀러가 갖고 있어요. 뉴욕에서 보내가지고 태평양 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12월 31일 날 5천만 브로치가 지금 태평양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천 브로치의 자산을 바이어 걸로 잡을 거냐 셀러 걸로 잡을 거냐가 이슈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shipping 텀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 그럴 때 FOB 쉽먼트 계약이었으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바이어 거죠. 그죠? 근데 FOB 데스티네이션 계약이었으면 이건 셀러 거죠. 예.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타이틀을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FOB 쉽먼트 계약은 shipping 되는 순간 타이틀이 바이어한테로 넘어가는 거로 보고 FOB 데스티네이션은 타이틀이 안 넘어가고 데스티네이션 와서 바이어한테로 텐더 오브 딜리버리 됐거나 아니면 액츄얼 딜리버리 됐을 때 바이어한테로 타이틀이 넘어가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슈가 있는데 리스크 오브 로스와 타이틀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언제 달라지냐면 잘못된 물건을 선적했을 때. 잘못된 물건을 선적했을 때는 타이틀은 쉽먼트 계약할 때 일단 넘어가요. 왜냐면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된 물건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는 내년 1월 며칠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물건이 선적됐을지라도 쉽먼트 계약인 경우에는 타이틀은 일단 바이어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랬다가 잘못된 물건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이 물건을 리턴 시킬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다시 바이어에서 셀러로 넘어가는 건데 non-conforming 했을 때 리스크 오브 로스는 어떻게 된다?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리버트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셀러가 갖고 있는 거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소유권은 타이틀은 바이어에게로 넘어갔다가 잘못된 물건을 선적했을 때 바이어가 거절하면 다시 셀러한테로 리버트가 되는 것인데 타이틀은 소유권은요. 멸실위험은 어때요?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잘못된 물건 선적했으면 잘못된 물건을 만들어 선적한 셀러가 계속해서 멸실위험을 부담하고 있게 되더라. 네, 그거를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계약은 FOB 쉽먼트 계약이에요. 자, FOB 쉽먼트 계약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올 텐데 FOB 쉽먼트 계약에 대한 타이틀 언제 넘어간다? Actual Delivery to the Carrier라 그랬잖아요. 캐리어가 뭐예요? 그 배잖아요, 배. 예. 배에다가 딱 물건을 선적을 하면 그때부터 소유권도 바이어, 리스크 오브 로스도 바이어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계약 자체가 FOB 계약이라는 자체가 쉽먼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프리온 보드란 말이에요. 프리온 보드. 보드가 뭘까요? 보드가 이 배 갑판이에요. 배 갑판. 배의 갑판 위에다가 물건을 셀러가 딱 갖다 놓는 순간 그때 프리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라이어빌리티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게 FOB 계약의 원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FOB 쉽먼트 계약은 딱 셀러가 커먼 캐리어인 배에다가 물건을 딱 액츄얼 딜리버리 하면 그때부터는 소유권도 바이어, 리스크 로스도 바이어. 그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용어인데 용어도 이것도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시험에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시죠. Sale on Approval이라는 용어가 하나가 있고 Sale or Return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용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어. Sale on Approval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시용상품 같은 거예요. 시용상품.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홈쇼핑 같은 데서도 일주일 동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시고 아니면은 다시 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Sale on Approval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팔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일주일 써보는 거예요. 네. 써보고 어프로벌이 되면 일주일 후에 어프로벌 승인이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근데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돌려줄 수 있어요. 셀러한테. 바이어가. 어렵지 않죠? 뭐 요즘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일주일 동안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다시 돌려주고.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사고예요. 마음에 들면 사고. 그죠? 세일 온 어프로벌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마음에 들면 사고 거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문제는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제품을 사봐요.
그래서 써보고 있는 거예요. 시용. 응? 잠깐. 이때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우리가 하나 일주일 동안 빌려 이제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그거를 돈 주고 사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시용해보고. 자, 일주일 동안 내가 트라이얼 피리어드를 갖고 있는데 그 트라이얼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한테 있어요? 아니면 소비자한테 있어요? 당연히 회사한테 있겠죠. 예, 회사한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용을 하다가 자, 전제 조건은 뭐예요? 양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그쵸? 아무런 합의를 안 했어요. 또 양 당사자의 과실 없이 소비자가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갖고 집이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서 웅진코웨이 정수기 날아가 말도 안 되지만 그럴 경우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셀러가 진다 이거죠. 셀러가 진다. 셀러가 타이틀도 갖고 있고 리스크 오브 로스도 셀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일 온 어프루벌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셀러에게 상품을 받은 바이어는 시험적으로 그 물건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트라이얼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타이틀과 리스크 오브 로스는 누가 갖고 있다? 셀러가 갖고 있다. 웅진코웨이 정수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동안 그냥 써보는 거죠. 써보는 동안 만약에 내 잘못도 아닌데 물건이 망가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라 그러면 어디 무서워서 사용하겠습니까? 사용 못하죠. 반면에 세일 5와 리턴은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매업자들이 다 세일 5와 리턴이라고 보셔도 돼요. 뭐 책방 아저씨. 근데 예를 들면 책방 같은 경우에는 책을 사서 도매업자한테 출판사로부터 책을 구매해와가지고 안 팔리면 리턴할 수 있어요. 그죠? 안 팔리면 리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세일 5와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왔어요. 책방 아저씨가. 또는 뭐 골통품 업자가.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이게 1년 동안 안 팔리면 언제든지 리턴할 수가 있어요. 본사로. 네, 리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방 아저씨가 출판사로부터 책을 10권 사왔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책방 아저씨 거죠. 출판사가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이 책이 안 팔리면 언제든지 반품은 받아줘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제 10권 중에 한 2권만 팔리고 8권 안 팔렸으면 그럼 반품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세일과 리턴인데 자, 책방 아저씨가 출판사로부터 책을 10권 가져와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다 젖어버렸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책방 아저씨가 져야 되겠죠. 왜냐면 물건의 그 소유권 책방 아저씨한테 있으니까. 그죠? 세일과 리턴은 바이어는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취득하고 출판사로부터 책을 10권 사왔습니다. 만일 이를 다 팔지 못할 경우 남은 물건을 반환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경우 타이틀과 리스크 오브 로스는 누가 갖고 있다? 바이어한테 있다. 내가 화장품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뭐 10개 사왔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실수로 깼어요. 그럼 당연히 내 책임이죠. 네, 화장품 뭐 그거를 실수로 깬 거를 화장품 회사한테 이거 뭐 돌려달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내 실수도 아니고 화장품 회사 실수도 아니고 내가 이제 화장품 도매업자나 화장품 회사로부터 화장품 사왔는데 이게 이제 뭐 잘못돼가지고 다 불타버렸어요. 누구 책임이다? 바이어 책임이다. 네. 그래서 타이틀과 멸시리엄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예외가 언제다? non-conforming good을 선적했을 때. 잘못된 물건을 선적했을 때는 risk of loss는 안 움직이고 타이틀만 셀러로부터 바이어한테로 shipping 텀에 따라서 갔다가 바이어가 리젝트하면 다시 리버트 되더라. 셀러에게로 넘어가더라. 자,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참고가 있는데, 그 참고는 그야말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뭐 CIF, 보통 이제 국제거래에서, CIF 계약이 많이 있죠. 코스트나 인슈런스 라이트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계약인데, 그래서, 우리 시험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프리온보드 계약, COD 계약도 하나 참고를 알아두세요. 캐시 온 딜리버리인데 보통 우리가 뭐 한국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중고 물품 입던 내 옷을 뭐 저쪽 그 셀러한테 팔거나 아니면 내가 뭐 물건을 뭐 보내거나 뭐 택배를 보내거나 할 때 보통 물건을 산 바이어는 물건에 대한 검수권이 있어요. 인스펙션 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뭐 국제거래에서 인스펙션을 하고 잘못된 물건이 오면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돈 안 주고. 그런데 COD 계약으로 보내면 바이어는
물건을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페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물건 값을 먼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물건이 왔으면 다시 그거를 돌려보내고 내가 냈던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COD 계약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기 전에는 물건의 검수권이 없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인스펙팅 하기 전에 반드시 페이를 해야만 하는 계약을 우리가 COD 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팔던 중고물품 할 때 당연히 돈을 먼저 받고 팔잖아요. COD 계약, 캐시 온 딜리버리 계약은 인스펙팅 하기 전에 반드시 바이어가 페이를 해야만 하는 계약이다. 그 다음에 피보험이라고 있는데 이거 요즘 보험이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이게 된 개념도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피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보험을 들려면 이 보험을 들 만한 이익이 있을 때만 내가 보험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자동차면은 자동차 보험을 들 수가 있지만 내가 내 자동차도 아닌 남의 자동차를 자동차 보험 내가 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걔 자동차가 망가져봤자 나한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든다는 것은 내가 이 보험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내 재산에 손해가 날 거를 대비해야지만 이 보험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봐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대한 화재보험, 내가 내 집이거나 아니면 내가 리스에서 살고 있는 집 같으면은 내가 보험, 화재보험 줄 수가 있겠지만 뭐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집을 내가 만약에 보험 들어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큰일이 나겠죠. 그러면 그거 다 보험 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집마다 불 지르고 다니겠죠, 내가. 보험 들어놓고 불 지르고, 보험 들어놓고 불 지르고, 보험금 따내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들 때는 그 보험을 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를 보고 이유가 있을 때만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슈어먼트 인트레스트라고 불러요. 보험을 들을 만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멸실위험과도 다르고 타이틀과도 다르다. 왜냐하면 셀러가 예를 들면 데스티네이션 계약을 했어요. 데스티네이션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뉴욕에 있는 셀러가 한국에 있는 바이어한테 물건을 보내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자, 이거 타이틀 누구한테 있습니까? 셀러한테 있죠. 그죠? 아직 셀러의 창고에 있으면. 그리고 멸실위험도 누구한테 있어요? 셀러한테 있죠. 멸실위험 언제 넘어가요? 얘가 태평양 건너가지고 인천 와가지고 텐더 오브 딜리버리 해야지 이게 멸실위험이 나한테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이 나한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바이어의 입장에서 아직 셀러의 창고에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이거를 보험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아직 나한테 타이틀도 없고 멸실위험도 없는 물건이지만 이게 셀러의 창고에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 구분만 되기만 하면, 세그리게이션 되기만 하면 이게 앞으로 바이어한테 갈 거야 라고 이제 구분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그때부터는 바이어한테도 보험을 들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피보험이익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제 생각에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피보험이익은 따라서 셀러도 들 수도 있고 바이어도 들 수도 있겠죠. 자, 타이틀은요? 타이틀은 셀러도 갖고 있고 바이어도 갖고 있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리스크 로스나 타이틀은 반드시 어느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셀러에게로부터 바이어로 딱 넘어가요. 그죠? 근데 이 피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양 당사자가 동시에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셀러의 창고에 있는 셀러 물건이다. 셀러는 타이틀과 리스크 로스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험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물건이 타버리면 내가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바이어한테 해야 되니까. 근데 바이어는 아직 타이틀도 없고 멸실위험도 없긴 하지만 이 물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면 바이어가 바이어의 이름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아직 셀러의 창고에 있는 물건이지만 보험을 들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슈러 인트레스는 셀러에게도 있고 바이어에게도 있고 이 동시에 두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피보험 이익이 뭔지 그리고 멸실위험이나 타이틀과는 다르게 셀러에게로부터 바이어로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시점서부터는 바이어에게와 셀러가 동시에 인정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피보험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소유권이 있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소유권은 앞에서 지금 다 설명드린 겁니다. 멸실위험하고 우리가 소유권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네, 멸실위험하고 소유권을. 근데 이제 소유권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합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 shipping 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shipment 계약이면은 액츄얼 딜리버리 투 더 캐리어 했을 때
타이틀도 넘어가고 리스커블스도 넘어가더라. 데스티네이션이면은요 텐더 오브 딜리버리 투 더 데스티네이션 했을 때 타이틀도 바이언트로 넘어가고 리스커블스도 바이언트로 넘어가더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가 물건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거절의 옳고 그름에 뭐 상관없이 소유권은 바이어에게 있다가 셀러한테로 다시 넘어갑니다. 리벌트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소유권은 앞에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으면 트랜스퍼리는 트랜스퍼러보다 더 좋은 타이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트랜스퍼러가 뭔가 잘못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를 트랜스퍼리가 넘겨받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트랜스퍼리가 트랜스퍼러보다 더 좋은 권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거에 대한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인트러스팅하고 보이더블 타이틀을 보나파이드 펄처스가 사는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도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인트러스팅은 제가 볼 때 시험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트러스팅은 참고만 해놓으시고 보이더블 타이틀을 보나파이드 펄처스가 사는 경우는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인트러스팅은 이런 거죠. 그 물건의 오너가 멀천트한테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그 멀천트가 일상의 상거래를 통해서 보나파이드 펄처스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 자, 예를 들어보면, 내가 시계를 사고 파는 일을 해요. 시계를 사고 파는 일을 하는데, 멀천트죠. 멀천트인데, 뭐도 하냐면 중고 시계를, 사다가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중고 시계를 나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팔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샀어요. 시계 수선업자가. 그런데 지금 이 시계가 어떤 시계인지는 잘 몰라요. 그거를 보나파이드 펄처스는 선의의 구매자거든요. 선의의 구매자가 시계 파는 사람이니까 시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그 시계를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계가 훔친 시계였어요. 작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시계를 시계 수선업자인 사람한테 맡긴 사람 자체가 뭐가 없어요? 아무런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보이드 타이틀을 갖고 있던 시계를, 훔친 시계를 시계 수선업하는 사람한테 맡겼고 멀천트인 그 시계 수선업자, 시계 그 셀러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보나파이드 펄처 제3의 구매자한테 이거를 일상의 상권을 통해서 팔았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보나파이드 펄처서는 보이드 타이틀로부터 나온 시계이지만 보나파이드 펄처서에게 밸리드 타이틀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예외예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작물인 경우에도 내가 멀천트로부터만 샀으면 근데 멀천트로부터 살 때 내가 선의의 구매자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그 세 가지 요건이요. 자, 1번 해놓으시고요. Pay the value. 돈을 줬어야 되고요. 두 번째, without notice. 자, 이 시계가 작물이라는 거를 몰랐어야 돼요. 그 다음에 good faith요. 요 세 가지가 보나파이드 펄처서가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요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페이 밸류, 돈을 주던 뭐 서비스를 제공하던 뭔가 내가 대가를 제공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의였어야 돼요.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지면 나는 뭐로 인정을 받느냐면 상법상에서 보나파이드 펄처서, 다시 말하면 선의의 구매자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앞선 나에게 물건을 판 사람이 설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하자가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르고 돈 주고 선의로 샀기 때문에 나에게는 밸리드 타이틀 인정해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멀천트한테 샀으면 멀천트가 갖고 있던 게 보이드였어도 맡겨놓은 거였어도 나는 밸리드 타이틀을 갖게 되고 만약에 멀천트가 아니라면 내가 내 친구한테 그냥 시계를 샀어요.
근데 내 친구가 이거를 훔친 식이었어요. 그러면 내 친구는 보이드 타이틀이었잖아요. 근데 내 친구는 뭐가 아니야? 멀천트가 아니죠. 예, 그런 경우에는 보나파이드 퍼처서였어도 밸리드 타이틀 인정이 안 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까지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러스팅은 아주 예외적인 거죠. 인트러스팅은 내가 어떤 물건을 맡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맡긴 사람이 물건을 훔친 사람이에요. 근데 맡길 때 어디다가 맡겨야 돼요? 상인한테 맡겼어야 돼요. 상인한테 맡겼는데 그 상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BFP한테 보나파이드 퍼처스를 팔아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보나파이드 퍼처스는 물건을 누구로부터 샀기 때문에? 멀천트로부터 샀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밸리드 타이틀 인정을 해주겠다. 자, 보나파이드 퍼처스가 앞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보이더블이었어도 나는 밸리드를 갖게 됩니다. 보이더블이었어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더블 컨트랙트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미성년자와 한 계약도 보이더블 타입 컨트랙트. 사기를 쳐서 fraud in the inducement인 경우도 보이더블 컨트랙트. 그죠? 그다음에 뭐 undue influence나 ordinary dress도 보이더블 컨트랙트. 기억나시죠? 자, 이런 거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취득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보이더블 컨트랙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보이더블 타이틀이에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은. 근데 이거를 모르는 보나파이드 퍼처서가 일상의 상거래를 통해서 이 물건을 사가버리면 이 보나파이드 퍼처서한테 밸리드 타이틀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첫 번째 계약상의 보이더블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인트러스팅은 상품의 오너가 멀천트한테 인트러스트를 했는데 멀천트가 일상의 상거래를 통해서 보나파이드 팔아버리면 그때는 당연히 보나파이드 퍼처스한테도 그 밸리드 타이틀 인정이 되어진다. 심지어 작물인 경우에도 이건 인정이 되어진다. 멀천트를 샀으면. 그래서 퍼처스가 멀천트가 굿 타이틀이 아니었어도 퍼처스가 보나파이드 퍼처스한테는 멀천트로부터만 샀으면 보이드 타이틀이었어도 굿 타이틀을 갖게 되더라. 그러면 보나파이드 퍼처서가 되기 위한 요건 뭐냐? 세 가지. 페이 밸류, 노 노티스, 위다웃 노티스, 굿 페이스. 요 세 가지가 핵심이다. 보이더블 타이틀을 갖고 있던 거를 보나파이드 퍼처서 사는 경우에도 똑같이 밸리드 타이틀이 인정이 되어지더라. 미성년자하고 성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보이더블권이 있는 뭐 계약이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타던 자전거를 성년이 샀어요. 미성년자한테. 근데 굉장히 싼 값에 샀어요. 자, 어때요? 미성년자가 언제든지 이 계약을 취소하고 자전거 돌려주고 자기가 받았던 돈 그냥 돌려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500만원짜리 자전거인데, 예를 들면 아빠가 타던 브럼턴, 이렇게 아주 비싼 자전거인데, 200만원짜리인데, 미성년자가 이걸 잘 모르고 성년이 아저씨에게 10만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미성년자가 아무 때나 가서 취소하고 이 물건 가져올 수가 있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전거는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성년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미성년자가 타던 자전거를 성년이 샀으니까 미성년자가 이제